최근 중동의 6산유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다. 원유 같은 핵심 자원을 가장 먼저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세계 석유 시장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카드가 됐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카드가 왜 더 강하게 빛나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중동에 얼마나 큰 손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사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입한 원유만 10억 3천만 배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석유 제품 수입까지 합치면 약 155조 원입니다. 한국이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 전체 가운데 17.9%가 기름값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월급의 큰 덩어리를 주유소에 갖다 바치는 셈입니다. 진짜 밥줄이 기름에 걸려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가 인구 1억 2,500만의 일본보다 인구 8,400만의 독일보다 더 많은 원유를 사들입니다. 그것도 외상으로 미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매달 수조 원어치를 현금으로 꼬박꼬박 결제하는 고객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VIP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한국이 사오는 원유의 71.5%가 중동으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만 32.2%, UAE에서만 13.7%입니다. 두 나라에만 거의 절반 가까운 기름값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산 원유도 1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한국이 중동 기름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선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은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가져다주는 초대형 고객입니다. 이런 고객이 어느 날 다른 데서 살래요 하고 돌아서는 순간 산유국 쪽에도 바로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끌려가는 을이 아닙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매년 100조 원 넘게 꼬박꼬박 결제하는 엄청난 현금 고객입니다. 중동이 한국을 붙잡으려는 이유는 여기서 이미 절반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돈을 많이 써서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동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유 기술입니다. 정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땅에서 뽑아 올린 원유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플라스틱 원료, 이런 건 전부 정유소에서 가공을 거쳐야 나옵니다. 원유를 그대로 자동차에 넣을 수도 없고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유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 격차가 벌어집니다. 단순한 정유소는 원유에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본 제품만 뽑고 나머지는 가치가 낮은 부산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한국 정유소는 다릅니다. 보통이면 태워버릴 찌꺼기 같은 부분까지도 비싼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꿔냅니다. 같은 원유를 넣었는데도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제품의 종류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의 정유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한국 정유소를 지상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름을 뽑는 대신 공장에서 돈 되는 제품을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세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단일 정유 공장 규모 순위를 보면 탑5 안에 한국 공장이 3곳이나 들어갑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이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해서 세계 2위입니다. GS칼텍스 여수 공장은 4위,
SOI를 온산 공장은 5위입니다. 하루 84만 배럴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200리터 드럼통으로 바꾸면 약 670만 개입니다. 울산 공장 하나가 하루에 드럼통 670만 개 분량의 원유를 제품으로 바꿔낸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현대오일뱅크 같은 다른 정유소들까지 더하면 한국 전체의 정제 능력은 하루 약 350만 배럴입니다. 국토 면적만 보면 세계 109위에 불과한 나라가 정제 능력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한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정제 능력을 보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공장이 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정유소들이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고도화 설비가 뭐냐면 보통 정유소에서는 처리하기 힘든 무겁고 질 나쁜 원유, 그러니까 유황이 많이 섞이고 끈적끈적한 원유까지 깨끗한 고급 제품으로 바꿔주는 특수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고도화 설비가 없는 정유소는 질 좋은 원유만 골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고도화 설비를 갖춘 정유소는 싸고 질 낮은 원유를 사다가도 비싼 제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도화 설비가 중동 입장에서 대체 불가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원유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유는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가볍고 깨끗한 기름이 있고 무겁고 유황이 많이 섞인 기름이 있습니다. 가벼운 기름은 다루기 쉽습니다. 간단한 설비로도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을 비교적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무겁고 유황이 많은 기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 정유소에 넣으면 쓸만한 제품이 잘 안 나오고 끈적한 찌꺼기만 잔뜩 남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많이 나오는 원유가 바로 이런 까다로운 종류입니다.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 무거운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가공해서 비싼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유소가 세계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수 장비를 갖춘 곳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특수 장비를 세계 최정상급으로 갖춘 나라입니다. 구도를 정리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중동은 무거운 기름을 팔아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진짜 값을 받으려면 그걸 비싼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곳에 팔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동의 무거운 원유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동 기름의 가치를 끝까지 완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중동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증거가 바로 사우디 아람코의 행보입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데 이 아람코가 한국 정유사 S-오일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63%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만 사둔 수준이 아닙니다. S-오일이 지금 울산에 짓고 있는 샤힌 프로젝트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샤힌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가 무려 9조 2,58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이미 95%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바로 TC2C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바로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원래는 원유를 정유소에서 한번 가공하고 그 다음 그 중간 제품을 다시 석유화학 공장으로 보내 플라스틱 같은 최종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TC2C는 그 과정을 거의 한 번에 해버립니다. 단계가 줄어드니 비용이 내려가고 같은 원유로 더 큰 가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곳이 바로 한국 S-오일 울산 공장입니다. 아람코가 왜 한국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제는 감이 옵니다. 자기들 원유를 가장 비싸고 효율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동시에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출한 석유 제품은 약 66조 원어치입니다. 한국이 한 해 동안 해외에 파는 물건 전체 가운데 약 7%를 석유 제품이 차지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음으로 석유 제품이 수출 품목 3위에서 4위를 다툰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수출 효자가 석유 제품이라니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게 강한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석유 제품을 사가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산 석유 제품의 가장 큰 고객은 호주입니다. 호주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석유 제품 4통 가운데 한 통이 한국산입니다. 두 번째 고객은 일본으로 12.9%, 세 번째는 싱가포르 12.5%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8.8%, 중국 8.7% 순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서부에서 쓰는 항공유는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왜냐? 서부 지역은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 자체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냥 기름을 사다가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서 가공하고 다시 팔아서 돈까지 버는 글로벌 정유 허브입니다. 호주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 정유소가 없으면 필요한 기름을 제때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명확해집니다. 중동은 한국에게 원유를 팔아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한국에게 석유 제품을 사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한국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진짜 판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바로 이 대체 불가한 한국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조짐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2016년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서 사오는 원유는 전체의 0.2, 1%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셰일오일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비중이 해마다 올라갔고 2025년에는 16.3%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미국이 한국의 두 번째 원유 공급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같은 기간 중동산 비중은 86%에서 69.6%로 내려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판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천천히 진행되던 흐름이었습니다. 진짜 불을 붙인 건 올해 2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민감한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통과하는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이란이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관련 선박의 해협 통행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우디산인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이건 그냥 육아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밥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국 정부와 4대 정유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대체 물량 확보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안은 미국산 원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미 수입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당국 관계자도 대체 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산 원유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알제리, 그리스, 브라질까지 중동이 아닌 모든 곳에서 기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끌어오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대지 말고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 한국 입장에서는 이 말이 꽤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챙기면서 동시에 대미 무역 균형까지 맞출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한국 정유소의 고도화 설비는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경질유를 넣으면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다른 원유를 사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비와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게다가 원유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 중심이라 수입 구조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단기간에 수입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은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 6개국 대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라고까지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을 붙잡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중동은 한국과 방산, 인프라, 첨단 산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기름만으로는 한국을 묶어둘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동은 알아서 매달리고 한국은 거래처를 다변화하면서 협상력까지 높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확보해도 전쟁 때문에 가져올 길이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공급처만이 아니라 수송로입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안 거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하나같이 다 임시방편입니다. 첫 번째 우회로는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우디에는 페르시아만 반대편 홍해 쪽 양부 항구로 원유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거치지 않는 루트입니다. 듣기만 하면 답이 나온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전쟁 직후 정부는 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을 후티 반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를 피했더니 이번엔 홍해 리스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회로는 희망봉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쪽 끝을 크게 돌아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운송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늘어납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 보통 편도 16일에서 22일 걸리는데 희망봉을 돌면 여기에 2주 이상이 더 붙습니다. 한 달 넘게 바다 위에 떠 있어야 기름이 도착하는 겁니다. 당연히 운송비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기름값에 얹힙니다. 즉 길은 있지만 너무 멀고 너무 비쌉니다. 세 번째는 미국산 원유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호르무즈와 무관한 태평양 루트니까 수송로 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의 벽이 나옵니다. 한국 정유소는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미국산 경질유만으로는 가동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설비를 바꾸려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게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 사이에도 기름은 계속 들어와야 하고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회로라는 건 전부 어딘가가 부족합니다. 비용이 폭등하거나 물량이 불안하거나 설비가 안 맞거나 어느 길을 택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을 때만큼 원활하게 기름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공급망을 다 변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결국 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쟁 직후 위험하니 자제하라고 막아뒀던 홍해 항로를 다시 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넘게 닫아뒀던 문을 다시 여는 결정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버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도 봉쇄할 수 있느냐? 외교부 장관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처럼 완전히 봉쇄할 전력은 부족하지만 무작위 공격으로 위협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안전한 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 대통령의 말 그대로 위험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해버리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로 긴급 출국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급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냥 실무 협의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급,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가 최고위급 대응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나라를 찾아간 데는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입니다. 중동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추가 확보도 논의 대상입니다. 오만은 더 중요합니다. 페르시아만 바깥쪽에 항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도 원유를 실어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홍해 쪽 얀부 항구를 통한 우회 수송 물량을 늘리는 논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한쪽에서는 대체 공급처를 넓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회 수송로를 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최대 공급국과의 물량 조정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총력전입니다. 비서실장이 밖에서 뛰고 있는 사이 국내에서도 비상 대응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세죠. 전쟁 추경. 이 표현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기름값 방어에도 바로 들어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 기름값 상한선을 걸었고 유류세도 추가 인하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을 깎았습니다. 체감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카드도 꺼냈습니다. 비축유 방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결의에 따라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78일분, 인도가 25일분인 걸 생각하면 적지 않은 여력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꽤 든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카드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쟁이 석 달, 6달 길어지면 208일분도 결국 줄어듭니다. 그 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정유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판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기름을 확보하는 것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기름을 실어올 바닷길을 지킬 능력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홍해 항로 개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청해부대로 파견된 대조영함의 현재 위치와 무장 상태가 함께 점검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원유를 실은 배가 무사히 도착하려면 그 바닷길을 실제로 지켜줄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이야기를 하다가 군함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애초에 둘은 하나로 연결된 문제였던 겁니다.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 몸입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를 실어오는 해상 수송 거리는 약 25,000km입니다. 편도로 16일에서 22일이 걸립니다. 이 긴 바닷길 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줄이 놓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말라카 해협, 이 셋 가운데 하나만 흔들려도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 사실을 아주 잔인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해군이 이 바닷길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전력은 청해부대 한 척입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감시와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물론 중요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25,000km에 달하는 수송로 전체를 한 척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홍해로 돌아야 하고 홍해가 위험해지면 희망봉으로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로가 바뀔 때마다 지켜야 할 바다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해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대양 해군 육성입니다. 대양 해군이 뭐냐? 쉽게 말하면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 앞바다만 지키는 수준에서 끝나는 해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깊고 먼 바다까지 직접 나아가서 거대한 이지스함과 물자를 보급할 군수 지원함을 이끌고 우리 유조선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군력입니다. 내 집 앞마당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글로벌 해상 운송 루트 전체를 무력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사실이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세계 손에 꼽히는 정유 강국입니다. 중동이 먼저 붙잡으려 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바닷길 하나를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유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바닷길이 막히면 끝입니다. 진짜 약점은 땅 위가 아니라 바다 위에 있었던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상위권 정유 강국이 된 건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실어오는 바다를 지키는 일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위기가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자원과 산업과 군사와 외교가 한꺼번에 묶여 돌아가는 해양 국가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필요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 더 넓은 공급망, 더 강한 협상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바다의 힘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다시 왔을 때 한국이 진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